프로젝트 1260 오늘은 1179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맷 포틴저 분과 마이크 갤러거 분이 쓰신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맷 포틴저 이분은 이제 경력으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뇌파 쪽이라고나 할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CFR에서 그 외교협회에서 미국 외교협회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맷 포틴저가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자로 이게 발표가 되었는데, 제목은 Searching for an Endgame with China. 중국과 엔드게임. 엔드게임이라 하면 이제 게임 끝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게임을 이렇게 끝낼 것이냐, 그런 문제를 이제 맷 포틴저 분과 함께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 맷 포틴저 분이 이제 80년대에 레이건식의 어떤 그 압박 정책이 효과를 거뒀는데, 지금도 그런 중국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강경 매파적인 그런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제 반대되는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레이건이 didn't win the Cold War, 냉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맷 포틴저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 레이건 80년대 레이건에 밀어붙이기 승리를 했다 하는데, 여기 포린 어페어즈에도 다른 분이 이분은 이제 맥스 부트라는 분인데, 이 맥스 부트라는 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글을 또 장문에 이렇게 글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부트라는 분이 누구신가 해서 제가 웹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이 맥스 부트라는 분이신데, 이 맥스 부트라는 분은 그냥 뭐 레이건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당년간 레이건에 대해서 책도 발행을 하고 또 역사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온 저명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건에 대한 시각이 맥스 파틴저, 맷 맷하고 맥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 맷 파틴저 이분은 80년대 레이건식의 그 소련의 압박 정책이 승리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기 이제 맥스부터 이분은 그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종교라 정치에는 어떤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또 무슨 어떤 생각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부터가 쓰신 그 레이건이 80년대에 이렇게 소련에 대해서 냉전 체제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그 글의 맨 마지막 전체의 내용을 이제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보통 이제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하고, 결론에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미국은 이게 계속 이제 컨테인을 계속 이 봉쇄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 중국을 제한하는 것을 계속 지속을 해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테크놀로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인권 문제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켜 가야 된다. 중국의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뭐 대화를 하든지 해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워싱턴은 should not imagine, 그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상이냐면은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트랜스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상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 사람만이, 차이니즈 피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이 어떤 진정한 트루 리포머라고 그랬는데 진정한 지도자에 의해서 승계가 되어진다면은 옛날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1991년도 12월 달에 소련 연방 USSR을 해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고르바초프 같은 그런 지도자가 와서 개혁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빨간 네모 박스 보시면은 이 맥스 부트라는 분이 그 쓰신 글이 이 레이건에 대해서 리건, his life and legend. 레이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레이건 전문가에 대한 분과 또 이제 실제적인 국가부 안보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 정책의 실무를 담당했던 그런 맷 파틴저 같은 분, 맷 파틴저와 맥스 부트 이분의 이제 방법론적인 면에서 대립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한반도가 지금 어떤 그런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트럼프가 되느냐 또 카말라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방법적인 면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일반 어떤 하층민이나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저처럼 이제 주고받아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한테 이게 해리스가 된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지만 한반도에 있어서 이것이 중국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방법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오기 때문에 이게 그 미국 사람보다 오히려 한국에서 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특히 이제 제가 교계 쪽에 이제 한 20년 취재 기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계 쪽에서 집회도 하고 뭐 이렇게 뭘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좀 인식을 갖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 한반도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여의 인터뷰 같은 거를 보도 이제 이 전략가들이 하는 말이 이런 지금 이 변화의 시기에서 한반도가 일정 부분 피해를 이렇게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데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이렇게 불가피한 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지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보시는 분이 이제 진 커크 패트릭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유엔 대사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유엔 대사로 했으니까 80년대에 레이건이 대소련 강경책을 펴고 있을 때에 그 유엔 대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주니어 뭐 커크 패트릭이 이제 그런 연구소 단체에 앞에 이제 맥스 부트라는 그분이 같이 이제 연관이 돼가 있기 때문에 레이건 전문가로서 이런 연구 단체도 같이 인발부되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중국을 놓고 어떻게 방법적인 면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위에 정책 입안가들 가운데에서 서로 방법을 놓고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 선거도 이렇게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대립하는 것이지 이게 뭐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에 워낙 중요한 그런 사안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그 상황이 전에 이제 중국이 막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미국의 JP 모건이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도 뜸한 걸 보면은 어떤 중국 안에서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뭐 중국 안에서 중국 공산당 CCP라고 하는 중국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도 있겠고 글로벌리스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신좌파들도 여러 가지 칼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중국 CCP, 중국 공산당과 이 금융 세력인 글로벌리스트 그것과 관련된 뭐 그런 어떤 그 두 큰 세력 그 사이에 약간의 어떤 줄다리기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에 글로벌리스트들이 생각할 때는 뭐 시진핑도 이제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자로 부상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금융업체나 뒤에 이제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랑 관련이 돼 있다가 시진핑이 이제 조금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커져가면서 약간 노선을 달리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떤 우리가 언론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반도와 어떤 관련이 어떤 대만 문제와 함께 이 방법적인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를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 맷 파틴즈라는 분은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 뭐 중국에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인터뷰한 걸 보니까 중국에서 이 사람이 직접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자로 경제부 기자 리포터로서 중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US 머린으로도 활약을 했고 이게 그 미국의 머린은 그 머린이라 그러지만 머린이라고 해서 배가 아니고 배 위에서 뜨는 공군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이제 해군력이 있고 한국은 육군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육해 공군을 서로 묶는 것이 바로 한미일 연합 그 군사 훈련인 것이고 이것을 지금 미국이 이게 시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육해 공군 그 미국의 이 공군의 US 머린 공군의 전략을 다 이렇게 하면서 몸소 체험하면서 아시아 정책가로도 이렇게 하고 또 국가안보전략 부대변인으로서 트럼프 이제 그 국가안보 전략의 부 데퓨티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도 가면 이제 질문에 이제 뭐 트럼프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걸로 예상하느냐 여러 가지 실무진으로서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10년 전하고는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의 미국의 외교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 동맹의 중요성이라든지 그게 대항해서 이제 러시아, 이란 또 프락시라고 했는데 대리로 이렇게 싸우는 프락시 하마스처럼 그런 이제 대리로 하는 그런 세력들이 포함해 가지고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쭉 하면서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 나름 이렇게 잘 이끌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베이징의 하이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반도체에 관련해서 이제 고밀도 이제 집적 회로와 같은 그러한 반도체가 중국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이 군사 무기화되지 않을까 그런 면들을 굉장히 우려하는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맷 파틴즈 이분이 앞에 이제 글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은 중국의 경쟁을 매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should win it, 이겨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펜타닐 문제 또 뭐 요즘에 이제 AI 투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AI 인공지능에 어마무시한 지금 돈을 투자했다는 기사가 그저께 봤는데 이런 문제들 AI 문제, 펜타닐에 대한 문제. 펜타닐은 미국이 1년에 이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8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그렇게 보면은 뭐 펜실베니아주나 어디 가면은 막 사람들이 강시처럼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이제 펜타닐이 싸게 막 공급이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1년에 8만 명이면 도대체 8만 나누기 365 하면은 하루에 몇 명이나 죽어가는 건지 제가 컴퓨터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8만 명 나누기 365 하니까 하루에 220명이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자살자 숫자도 많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리가 할 정도로 미국은 이 펜타닐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맷 파틴저 분께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진핑이 지금 의도하는 목표는 스테일메이트가 아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뭐 거기서 빠져나가려는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그런 정책이 아니다. 그것보다 이제 더 큰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렇게 파이가 있으면 그걸 파이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그걸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맥스 부트라는 분 말씀도 드렸는데, 한 분이 이제 그 레이건 정책에서 보는 견해가 다를지라도 두 사람의 공통되는 점이나 다른 분들도 이제 공통되는 점이 뭐냐면은 그 중국의 시진핑 지도자에게 많은 초점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앞으로 이제 지도자 시진핑, 물론 북한에도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앞으로 뭐 3, 4년 내에 건강 이상설 때문에 뭐 사망할지도 모른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근데 미국에 이제 제가 살아보면은 여기는 모든 직장이나 그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 사람 중심보다는 이게 어떤 그 룰에 의해서 이게 룰 오브 로, 법이 지배하는 그런 법칙,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 바이든 아니면 뭐 카말라 아니면 트럼프가 오든지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 교체를 시켜가면서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막 얘기하고 그런 것이 정착이 되어 있지만, 이게 동양이라든지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수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가부장 같은 그런 어떤 정책 결정자, 지도자가 중요한 그런 결정권자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맷 포틴저 이분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강하게 나가는 그 지도자하고 이렇게 대화할 필요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이 레벨에서, 하이 채널에서 대화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고 시진핑하고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어야 된다. 강하게 뭐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 가서 시진핑도 만나고 또 왕이 외교부장도 만나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아직 이렇게 발표하지 못하는 물밑 얘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970년대 이제 얘기, 뭐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스캔들, 그다음에 뭐 반전 데모, 뭐 여러 가지 이제 70년대 얘기를 하면서 지미 카터 때에는 브레진스키와 같이 이제 외교 분야에서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데탕트 화해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문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외교를 담당했던 쯔비그뉴 브레진스키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카터 대통령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게 누가 이제 쯔비그뉴 브레진스키 같은 그 외교정책 담당자가 맞느냐, 그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이제 조지 캐넌 같은 이분도 이제 냉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보면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이제 이 포린 어페어즈 외교 협회가 그 당시에 1947년에도 발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X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조지 캐넌이라고 밝히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 다큐먼트 X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포린 어페어즈에 들어가서 이 조지 캐넌 해서 이제 다큐멘트 X를 찾아보니까 지금 그 여기에 있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포린 어페어즈에 실렸던 내용이 이제 그대로 지금 이제 컴퓨터에서 있어가지고 시간이 나중에 되면 또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이분이 1947년도에 이 소련에 직접 있으면서 그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그 당시에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봉쇄 정책, 미국은 대소련 봉쇄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조지 캐넌의 그러한 외교 정책을 미국이 받아들여서 이것이 쭉 내려오는 대소련 봉쇄 정책이 시행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는 이 사회자 분께서 댄이라는 분이 이제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제 중국에 어프로치 할 때 여러 가지 동맹의 allies and partners, 그래서 미국의 생명줄과 같은 동맹과 동맹국과 협력국 allies and partners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개도국 디벨로핑 월드나 요즘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많이 뜨는 것 같은데, 이 글로벌 사우스는 이제 120개, 주로 이제 뭐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멕시코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인도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들을 중심해서 인도가 얼마 전에 한 120개국을 공식적인 어떤 그룹은 아니지만 브릭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SCO 상하이 협력 기구도 아닌데 이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120개국을 다 모여해가지고 같이 이제 인도가 호스트를 해서 그 영향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allies and partners, 동맹국과 협력국을 얻지 못할 때에 그것은 바로 미국의 가장 큰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맷 파틴저가 이제 그 사회자 분의 질문에 대해서 글로벌 이제 사우스 쭉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리더들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아프리카 글로벌 사우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이제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 안 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중앙아시아 뒤에 스탄 붙은 그 나라들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대결을 하니까 그런 중앙아시아에서도 대결을 해야 되고, 또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대결을 하면 서로 막 투자를 하고 서로 내가 이제 뭐 1,000억 쏜다 그러면 나는 2,000억 쏜다, 2,000억,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서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중국하고 그 경쟁한다고 해서 그게 신경을 특별히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 국가안보보좌관의 부보좌관으로 있을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시아 정책 담당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럽에 관련한 문제도 실제적으로 많이 했고, 굉장히 그 당시는 이제 조용한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 관련되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아무도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나름 이렇게 잘 진행해 우리가 추진해 가면은 그대로 진행됐던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미국의 머린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모토가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너가 리드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발생을 할 것이다. 너가 이제 리더문을 이끌고 하면 사람들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된 질문자 분께서 그 중국의 가능한 변화에 대한 어떤 리포트라든지 소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진행되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구도 자체가
러시아, 중국, 북한과 일본, 호주, 인도, 한국 그리고 나토 동맹국 이런 나라들과 서로 대립되는 그런 관계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체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들을 먼저 언급하는데 시진핑부터 푸틴이나 뭐 아야톨라, 쿠바 카스트로,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언급을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나 뭐 호주나 일본 이런 그 나라들이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유산 그보다는 더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물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런 나라들과 이렇게 서구에 웨스턴 퍼시픽이니까 서태평양 지역 이런 그 유대들이 이제 더 실제적으로 이제 강화되고 있다. 그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하면서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 스톨텐버그라는 분이신데 이 젠스 스톨텐버그라는 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그 나토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빚지게 하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미국이 절반을 나토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너희도 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수천억 달러가 지금 이제 쌓이고 있다. 빚이 되고 있다. 그래서 2% GDP의 이제 2%까지 이렇게 각 그 나토 회원국들이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번 11월에 이제 해서 만약에 트럼프 2기를 맡게 된다고 그러면은 나토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제 강력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자 된 분께서 하는 것이 중국과의 이제 어떤 마찰이 있을 경우의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의 어떤 명확성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중국 정부가 변화된다는 것이 어떤 정확한 그 목적이나 목표가 있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이것이 이라크와 같은 이제 레짐 체인지 그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맵 파틴저 당신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언급하면서 그 마찰되는 이제 문제 중에서 뭐를 언급하냐면은 여기 서브시다이즈드 트레이드 인 펜타닐이라고 나오는데 펜타닐 문제가 미국에서 연 8만 명이 죽고 있는 것이 하루에 220명씩 사망하는 그 문제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서브시다이즈드 하면 정부 지원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런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2023년 12월 달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캘리포니아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이 펜타닐 문제가 언급이 됐었는데 그 펜타닐 문제가 불법적이다. 일리스티 펜타닐 불법적인 그런 문제도 그 마찰의 주요한 지금 메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죽는 것이 수술해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문제로 8만 명이 이렇게 펜타닐로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디렉터리 미국에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효과는 좋은데 만들기는 쉽고 제조법도 더 쉬워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펜타닐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중국이 소유한 그런 기업들 그래서 어떤 때는 거기에서 이제 메일로 막 보내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때 2016년부터 2020년 그 사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시진핑을 설득해가지고 시진핑은 이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중국의 지도자로서 이것을 그 펜타닐 같은 것을 카테고리를 바꿔가지고 지금은 바로 이제 미국으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까 메일도 요 앞에서 메일도 언급하고 있고 중국 소유의 기업을 통해서도 와서 이제 연에 8만 명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멕시코에 이제 카르텔이 있는 모양인데 그 카르텔 얘기도 하면서 의회 자료를 지금 인용해가지고 올해 의회 자료니까 2024년도 미국 의회 자료에 따르면은 여기 not but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베이징도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돈 세탁 문제들 요즘에는 이제 북한이 암호화폐를 제일 많이 해킹을 해가지고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윈도우 보면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뺏어갔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뭐 넷플릭스에 보면은 이게 돈 세탁하는 그런 관련된 영화들 많이 있고 또 미국에도 보면은 뉴욕에도 리조트 월드라고 큰 카지노도 있고 하여튼 그런 데서 돈 세탁하고 이제 관련이 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다음으로 이제 된 분이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무슨 이론이 있냐? 어떻게 추진을 하고 강하게 매파적으로 나가는데 무슨 이론이 있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공산당과 이제 시장 경제 뭐 뒤에 보면 이제 부강해가지고 부유하고 강성 북한에서 하는 뭐 강성대국 그런 단어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대부분의 중국의 인민들은 Chinese people은 커뮤니스트가 아니다. 공산주의자. 우리가 뭐 이렇게 시진핑도 막스주의자라 그러고 중국은 공산당 빨갱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분이 지금 맷 파틴저 이분이 말하는 거는 13억, 14억의 인구라 그러면은 이 13억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1.3 billion Chinese people 이 13억의 인구가 다 공산당이 아니고 95 million 멤버만 이거는 이제 9,500만 명이니까 뭐 대략 잡아가지고 이제 1억이라 그러면은 13억 중에서 1억만 커뮤니스트파 CCP 공산당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뭐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뢰를 다 검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은 미국에는 기독교인 통상 우리가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한 1억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중국의 공산당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대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지금 짱구가 될 정도로 상황에 이른 것은 중국이 잘했으라기보다 미국에서 바이블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결탁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그 자본주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엄청난 신학교도 지금 문을 닫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다 폐업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1억의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1억의 기독교 신자들 이것은 물론 맷 파틴저 이분은 중국의 공산당원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그 1억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도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해결을 해야 해결될 문제지 중국은 그 다음에 미국이 잘하는 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중국이 그다음에 이제 두 손 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은 13억 중에서 1억밖에 안 된다.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중국 사람들이 뭐냐? 그 사람들이 막시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말로 하면 강성대우가 리치 앤 부유하고 강한 나라, 리치 앤 스트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잘 살면서 몸도 튼튼 그리고 경제도 튼튼 집도 한 몇 채 이렇게 보통 뭐 두세 채는 중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첫 주택 구입자들한테 2만 5천 불을 주겠다 그런 것도 내걸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딱 두 가지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 이게 집이 있냐 없냐 그 문제하고 내가 은퇴해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중국 사람들도 그런 점에서는 미국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부강이라는 게 이것이 목표지 이데올로기 막시즘 공산당 이거는 소수들만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뭘 추구하냐면은 프리마켓 이코노미에서 자유시장 경제. 이 자유시장 경제는 등소평 때부터 충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흑묘, 백묘, 검은지든 흰지든 잡아먹으면 되지. 그 검은 고양, 검은지인지 아니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되지. 목적 달성하면 되지. 뭐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그런 거 따질 필요 있냐. 그 흑묘, 백묘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중국의 큰 이렇게 노선이 변해가지고 72년도 이후에 이제 또 미국과 외교의 길을 트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은 한두 해의 역사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몇십 년이 흐른 상태이고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보면은 이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오면서 미국이 짱구가 되면서 그때부터 중국이 미국이 이제 짱구 되면서 엄청난 그 종이를 찍어가지고 달러로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2010년 이후에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소수의 한 13분의 1 정도만 그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머지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중국을 보는 시각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중국 하면 전부 다 빨갱이 공산당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지. 자기의 공산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그런 거 아니다. 막스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이제 맵 파틴저가 조지 캐넌이 1947년도에 포린 어페어즈 미국 외교협회 잡지에 그 기고한 포린 어페어즈 기고한 글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미국의 외교 정책은 소련에 대한 대봉쇄 정책이 필요하다. 그때는 물론 나름 뭐 이렇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외교 정책을 취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그 조지 캐넌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그런 정책을 어느 정도 일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 강한 대립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서 이것이 뭐 짧은 기간에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 아니고 오래 간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0년, 20년 이번 2020년부터 시작돼서 30년이니까 한 2050년도까지는 이런 대결 구도가 지속이 되면서 작은 분쟁 같은 것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 작은 분쟁이 한반도에서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지금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런 천년에 한 번 오기 힘든
두 강대국이 비슷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의 어떤 뜻을 펼칠 수 있는,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힘이 강할 때는 미국의 눈치를 슬슬 보고 있기 때문에 뭘 못하고, 중국이 또 강하면은 중국의 눈치를 옛날에 뭐 그 명청 교책이나 뭐 그런 거 있을 때처럼 이렇게 한쪽이 강하게 되면은 또 그쪽 눈치를 봐야 되지만, 두 세력이 서로 견제를 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볼 그 힘이 여력이 약해지고 서로 자기 편으로 땡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 된 분께서 또 뭐 중국 공산당 13억 중에서 한 9,500만 명만 공산당 커뮤니스트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의 공산당들이 어떤 종류의 이렇게 파워를 가지고 갈 것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if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그 펜타닐을 통해서 미국의 사람들 매년 8만 명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다면, 또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이게 이제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라 그러는데, 이것은 수천억 달러의 미국의 이제 지적 재산권을, 그것을 미국의 프로퍼티인데 그것을 매년마다 수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그런 지적인 재산권을 훔쳐간다. 그래서 모방 비슷하게 조금만 바꿔가지고 이제 특허로 이렇게 막 등록하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리고 또 if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프락시 월즈라고 해서 대리 전쟁,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하여금 여기 이제 러시아하고 이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국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푸틴은 시진핑을 만나 가지고 같이 이제 뭐 도와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제 받아내는 뭐 그런 얘기도 앞에서 했었는데, 그런 러시아,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서 또 러시아가 나토로 이렇게 가입하려는 그런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을 하는 문제, 또 이란에 대한 그런 문제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내가 실무에 있을 때에 그런 강한 정책을 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름 이제 자기가 본 것이 있으니까 맵 파틴즈 이분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맵 파틴저 이분이 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얘기 같은데, 시진핑 개인이 이제 그 얘기한 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뭐 시진핑이 퍼블릭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일반 언론에 나가고 하는 다보스라든지 뭐 로즈가든 그런 에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시크릿 스피치가 있었다. 그것은 이제 중앙위원회 중국 공산당 CCP에 이제 센트럴 커미티라 그러는데, 중앙위원회에서 아무도 이제 듣지 않고 아마 비밀리에 한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이 시진핑의 이제 리얼 가디언스, 시진핑이 진짜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볼 수 있다. 거기에서는 그 CCP 안에 있는 비밀 그 회의에서는 비밀 연설에서 한 얘기는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 전체 홀 로프 오브 브레드라 그랬는데, 빵 전체를 가지기를 원한다. 중국이 전체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이라는 이름이 중자가 이제 이게 모든 세계 중심이라는 뜻인데, 이 센터가 되는 다 가지를 원하고, 이 스플릿 not looking to split it, 그것을 쪼개가지고 같이 파일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진짜 속마음은 그거다라는, 만약에 이것이 정말이라면 뭔가 뭐 CIA에서 그걸 문서를 입수했든지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러면은
아마 이제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그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맵 파틴저 분 같은 정책이 강한 매파의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 분께서 대니 이 맵 파틴저 이분이 이제 1990년대에 월스트리트 저널 리포터로서 중국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은 이제 전체 돌아가는 상황, 딥스테이트 뭐를 이제 반영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으면서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다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으니까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걸 종합해 가지고 이 맵 파틴저 분이 얘기하는 것은 시진핑에 대해서 여기 뭐 제노사이드 얘기도 나오고 또 대리 전쟁, 프락시 월즈 대리 전쟁도 나오고 딕테이터라는 독재 뭐 그런 얘기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시진핑과 같이 뭘 한다는 것은 이제 판타지다, 환상에 불과하고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위험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중국의 새로운 리더가 우리와 함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리더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조금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무서운 얘기 같기도 한데 별로 시진핑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포린 어페어즈 보면은 제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문장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시진핑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일렉티드 리더 그 리더가 중국에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맵 파틴저 분은 미국에서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느냐. 13억의 인구 중에서 9,500만 명이 공산당인데 그 공산당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아주 소수 13분의 1, 14분의 1 그걸로 어떻게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어떤 비판을 하고 있으면서 뭐 시진핑 그 다음에는 제가 표시를 해놓은 곳에 그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이런 그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뭐 이메이진에서 생각해봐라. 만약에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렇게 17조 달러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 17조 달러는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 규모고 2조 달러가 이제 소련의 그 지금 러시아, 소련은 구소련이니까 러시아의 경제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이 중국의 경제력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라. 어떻게 될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밑줄에도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의미하는 것은 이게 시진핑의 그러한 공격적인 자원들을 뺏어야 된다. 디프라이버를 란 단어를 쓰면서 이걸 지금 17조의 어마무시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마무시한 그런 경제력을 성장시켜 가지고 이 CCP가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문장 밑으로 흐르는 그런 생각들이 이런 시진핑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으로 17조에다 어마무시한 돈으로 지금 already 이미 가장 큰 군사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 Since the Nazis,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의 그 나치가 어마무시한 그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프랑스 서구 세계를 이렇게 공격을 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처럼 중국이 지금 어마무시한 지금 이걸 해서 군사력을 지금 일으키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자가 이제 다음 질문에서는 타이완에 관한 문제, 이게 전략적인 선명성, strategic clarity 이런 거 문제들을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전략적으로 이제 선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맵 파틴저 분의 대답은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이렇게 전체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전략적인 모성을 대만에 대해서도 그랬고 취해왔는데 대만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완전히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유엔에서 대만이 탈퇴되고 중국을 이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체 미국은 글로벌한 시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모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이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어떤 시스템을 하나 바꾸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그 전략적인 면에서 외교적인 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그 하나 바꾸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과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현상 유지를 해가면서 이 세상이 그런 대로 미국이 주도하면서 그런 대로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계획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중국이 지금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할 때 이제 미국의 전략적인 모호성이 계속 40년 동안에 그 이전부터 유지가 되어 있어 왔다. 근데 바이든 때는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명한 쪽으로 갔다. 그것이 왜 전략적으로 선명하게 되면은 중국을 한번 잡아보자. 그 2018년에 이게 폼페이 그때 당시 이제 폼페이가 여기 허드슨 연구소에서 왔을 때 중국을 적으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규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부터 중국과 공식적인 대립각을 그전에도 물론 뭐 대립이 무역 전쟁도 있었고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이티지 클래리티 이렇게 전략적인 선명성을 유지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쭉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은 내가 반드시 방어를 해주겠다. 대만을 지켜주겠다. 그 말을 4번이나 언급을 했다. 누가 그 말을 했냐면은 바이든 때 그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정확한 어떤 중국에 대한 입장이 선명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이제 대만 얘기가 나오면은 또 뭐 남중국해, 사우스 차이나시 남중국해 얘기도 나오고 뭐 회색지대 전술, 그레이존 태틱스라고 회색지대 뭐 전술이라든지 또는 뭐 살라미 슬라이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남중국해 그 얘기를 하면은 세컨 토마스 쇼리라고 필리핀 이제 서쪽으로 산호 섬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까지 이제 중국이 거기까지 와서 자기 군사 기지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지금 대립이 되는 것이 뉴스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건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있으니까 필리핀이 당당하게 중국과 이렇게 리지스턴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항을 해야 된다. 중국이 와서 이렇게 그 세컨 토마스 쇼 같은 거에 거기서 군사기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저항을 해야 된다. 미국이 뒤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문자가 이 세컨 토마스 쇼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이제 서부에 이 섬이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맵 파틴저 이분이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이제 이렇게 벽을 이렇게 높이 쌓는 일을 했다. 더 높이 벽을 쌓아가지고 대만의 문제도 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데 아이디어를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 필리핀 군대 애들이 미국이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중국과 대립을 하면 안 되니까 필리핀의 군대가 이끄는
그런 부대가 중국과 이렇게 중국에 저항을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일본이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일본을 초청을 해가지고 인발부를 시켜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매우 유용한 그런 코스트 가드 경비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해군이 막강해진 것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일본이 뭐 자위대만 가지고 보통 군대를 가지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해군력을 굉장히 키우게 됐는데 왜 육군은 안 키우고 왜 해군만 키우게 됐냐? 육군은 키우는데도 한국에 들어가서도 한국도 점령한다고 난리 피우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아마 그런 또 계산이 있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은 해상 자위대가 아주 막강한 그런 부대가 되고 한국은 이제 육군을 키워도 한국은 뭐 다른 나라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점령하거나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안심할 수 있다. 육군 제가 86년도부터 군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60만 대군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마무시 나토 수준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육군이 한국이 자랑하는 육군 있고 일본의 그 해상 자위대 하는 코스트 가드 경비정들을 이렇게 필리핀으로 불러가지고 초청을 해서 하게끔. 그래서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일본의 그런 이렇게 군함들이나 일본의 어떤 경비정들이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또 많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대만도 그렇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미국 자신의 우리가 사거나 리스를 해야 된다. 배를 우리가 구입하거나 리스를 해야지.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소유한 조선소 그 능력이 배 만들 능력이 미국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거나 리스를 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럽뿐만이 아니고 사우스 코리아 한국하고 지금 일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한국이나 일본 그래서 올해 6월 달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쪽 필라델피아에서 좀 볼티모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은 필리 조선소라고 미국에 이제 그 해군의 배들이 와서 수리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필리 조선소를 우리 한국의 한화가 100% 그 지분을 인수했다는 그 보도가 6월 달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막 최근에 보니까 이제 몇 달 지나고 9월이니까 7, 8, 9 한 2, 3개월 지난 후에 노조들이 한국에서 그 부채가 얼마인데 그걸 인수하려고 하냐 뭐 그런 이렇게 보도도 이렇게 나온 거를 봤는데 미국이 지금 해군 배를 수리할 때 갖고 배 만들 제조업이 붕괴가 되니까 이걸 만들 수가 없다. 전부 다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다 제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청을 주다 보니까 각 나라에다가 한국의 하나 같은 업체들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 이제 그 해군 배들이 정박하고 배들이 이제 수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일반 배도 물론 하겠지만 주로 미국의 해군 그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한국의 하나가 일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맷 파틴저 분이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제조업을 살린다고 거기다가 뭐 인력을 투입하면은 뭐 미국의 임금도 비싸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들여와서 하면은 얼마나 싸냐. 이 싸다는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요 뒤에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깜짝 놀래가 여기 캐션 마크를 2군데 여기 그래서 붙였는데 뒤에 가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하는 게 얼마나 싼 줄 아냐.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이 유지하는 게 비용이 훨씬 싸다. 근데 만약에 서로 협정을 뭐 전쟁 그만하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경계선에다가 뭐 설치하고 장애물 하고 뭐 돈 얼마나 들어간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가면은. 그래서 이 영악하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이 영악하다고 하는데, 다 이렇게 먼 눈에는 저기 똥밖에 안 보인다고. 오로지 자본주의가 그렇지만 이분도 물론 이렇게 그 말도 맞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부 다 보면은 뭐 미국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겠죠. 말만 그냥 예수 하지 결국에는 다 돈이고 축복해가지고 좋은 집에 자식들 좋은 학교에 해가지고 출세하는 그런 거 추구하면서, 그런 기독교가 썩어 빠진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은 이 나라가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이 지금 붕괴를 해가지고 이 모양이 아니냐. 제가 그런 진짜 이 속에서 그런 이렇게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서도 이거 한국도 물론 이런 필리 조선소 같은 것을 맡아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노조에서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해야지, 그냥 이게 돈 되겠다 싶어서 덥석덥석 그 미국의 여러 제조업체를 물고, 삼성도 지금 보면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걸 절반이 전부 다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시기가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연구하기에는 조금 더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한민국이 지금 글로벌하게 좀 바라봐야 돼.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뭐 또 대인이 이제 질문하는 게 이제 뭐 다 대만 문제, 대만 해협, 인도 태평양, 우크라이나가 블랙홀이 아니냐, 뭐 JD 벤스 문제,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냐, 뭐 그런 이렇게 질문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맵 파틴저 분이 대답이 이제 시진핑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을 제어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시진핑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문제는 역시 이제 한 그 CCP에 시진핑이라고 나오지만 그 시진핑을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글로벌리스트들이 뭔가 어마무시한 이 인구와 성장하는 경제를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컨트롤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개가 이제 이게 줄을 메고 있다가 줄을 풀어서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잡아야 되느냐. 그런 비슷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의 미국의 선거는 어떤 서민들을 위한 그런 선거라기보다는 이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 방법으로 제어해야 되는 그 문제를 놓고 벌이는 어떤 그런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 캐션 마크 달아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맵 파틴저 이분의 생각을, 물론 뭐 경제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고, 전쟁이 뭐 이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전쟁사라 그러고, 성경의 구약도 전쟁의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도 아니고 로맨틱한 문제도 아니고 프랙티컬한 문제다, 실제적이다. 그래서 미국은 영악하다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이것이 미국의 두 흐름, 독립 전쟁 이후에 있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마스 제퍼슨 그 계열 속에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가졌던 그 분도 가장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경제가 가장 앞서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과 그 사람들을 얼마나 갈아 넣어야 될지, 그것보다는 그 전쟁을 지속시키는 것이 싸게 친다. 싼 거 좋아하고 이렇게 자본을 너무 좋아하는 것보다, 기독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이 옛날 처음에 그래도 미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쟁에 힘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을 살리기 위해서 USAID 같은 데를 통해서 돈도 거의 뭐 못 받는, 안 받고 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있었고, 미국이 그럴 때 가장 강성하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렇게
돈만 밝힌다고 해서 그렇게 더 돈이 들어오냐 하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캐셔 마크를 하나 붙여봤습니다. 교회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가게 되면은 엄청난 사람들을 갈아 넣으면서도 경제적이라는 돈이 싸게 친다는 그런 그런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 갈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기에 갈아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시진핑 뭐 얘기를 하면서 또 대답에 보면은 뭐 주로 이제 돈 얘기, 미국의 뭐 군사 문제 다 돈 얘기, 경제 문제겠지만, 여기에 보면 페니 와이즈 파운드 풀릿이라고 해가지고 페니를 찾으려고 파운드를 잃어버린다. 이거는 작은 것을 이렇게 그걸 할 중요시 여기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걸 얘기하는데, 미국에 있어서 과연 큰 게 뭐냐? 큰 게 마가 해가지고 트럼프도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이 다시 그레이트 해야 된다는 것이 뭘 그레이트, 돈을 많이 벌고 다른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다 엄청난 주식을 투자해 주식이 막 팍팍 올라가고 2배, 3배씩 올라가고 그것이 그레이트 어게인인가? 미국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머지는 다 비슷한 뭐 그런 얘기들 쭉 뭐 중국 얘기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여기 빨간 그 박스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베이징이나 이제 모스크바를 통해서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마라톤의 승리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라톤이라는 그 맵 파틴서 얘기를 한 것이 중국과의 그런 경쟁 구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단기 100m, 2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 댄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2025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을 언급하는데, 중국이 우리 테크놀로지 실험실에 레보레토리즈에 언급하는 게 넘버 원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얼마 전에 그 중국 출신의 그 연구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다 연구실, 그 굉장히 이제 깊은 어떤 그 연구 수준에 도달을 해 있는데, 그 뭐 얘기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사건의 그 시종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술이 이제 무기화되는 것을 가장 이제 두려워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Chinese immigrants, 미국의 이제 이민자 문제, 또 미국의 Chinese student, 학생들이 와서 이민자들도 오고 중국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서 더 높은 그 하드 라인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 유학을 오면은 뭐 굉장히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이 강경파 맵 파틴저 이분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이민 문제는 이제 이게 정말 그 이슈 자체가, 미국이 원래 이민의 나라였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의 이민을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그쪽 이제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문제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저도 뭐 미국에 살면서 처음에 돈도 없고 이제 스테이터스도 없고 하니까 막 그 일을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스페니시, 멕시코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면은
과연 이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넘어와서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막 맡기고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3D 직종이랄까 그런 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럼 다 내보내고 그 험한 일을 누구 미국 사람들이 할 것 같 한국 사람도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할 것이냐. 이삿짐 옮기는 것만 해도 여기 노가다 뛰는 사람들이 다 그런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민자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길거리에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민 문제들,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물론 뭐 불법적인 이민을 막아야 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굴러가기가 뉴욕시나 일반 도시가 굴러가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 밑에 보시면 전기 자동차도 보면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 중국 공장이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면은 그거를 이제 뭐 다른 데 수출을 한다든지 매뉴팩처링 인더스트리에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또 뭐 제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 얘기가 바로 이제 이 얘기가 되는데, 맷 파틴저의 이분의 그 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분의 이제 입장에서 이걸 다 해보면은 자기가 경험한 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로 중국에 90년대에 있다가 해군에서 보고 또 실무로 아시아나 유럽 정책을 담당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을 해석하는 문제라든지 대중국의 강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제국이든지 그 제국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런 강경책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들은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기가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핵무기만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할 수 없는 무기지만 정말 푸틴이나 뭐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경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미국도 옛날 처음에 USAID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가서 이제 도움을 주고 하던 그런 시대 정신, 그런 부흥이 미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부흥의 불씨는 한국 교회가 원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듯이 그 부흥의 불씨를 가져와서 미국을 살리는, 그래서 미국을 살려야만이 한국이 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바이블 1311을 통해서 저는 관심을 가진 것이 이 국가와 교회에 대한 문제를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그게 관계를 하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또 교계 기자로 한국에서 한 5년 하다가 미국에서 이게 10년 이상을 여러 방송국 기독교 언론 단체나 뭐 그런 데 있으면서 보게 됐는데, 지금이 바로 앞으로 시작되는 몇 년에 걸쳐서 한국 교회 또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각성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